그 강의를 뭐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사실 PPT를 보는 것보다 얘기를 들려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조선 후기 소설이 제 전공이고요. 이 책에서는 18세기 도시 가운데 소설, 도시 가운데는 서울이고 서울 18세기 서울의 소설의 유행에 대해서 주로 썼습니다. 그렇지만 뭐 책에 있는 내용을 여기서 강의에서 되풀이하는 것은 별 재미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소설에 대해서 조금 오늘 뭐 얘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목차는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그 거론될 얘기의 주요한 근거들은 이 책에 있습니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이라는 책이고 재작년에 서울대 출판부에서 냈습니다. 요 내용 가운데 일부가 이 책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참고하실 수 있고, 이 책이 뭐 최근에 자꾸 이제 조금씩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달 뭐 그 책이 나오자 그 비평이 하나 있었고, 지난달에 8월 말에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라는 곳에서 낸 일본 비평이라는 책에 서울대 정치학과의 김영민 교수가 요 책과 함께 우리 과에 있다가 퇴임하신 김명호 선생님과 박희병 교수님이 두 분이 그 이현진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명호, 박희병 논쟁과 제 책을 가지고 아주 장문의 비평을 했습니다. 무려 62장, 62페이지의 비평을 발표를 해서 제가 그 나오자마자 읽고 제 페이스북에다가 반박문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그런 논쟁과 관련돼서도 참고하실 분들은 페이스북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 이름 치면 공개되어 있으니까 곧 찾아 들어가서 그 논문도 볼 수 있고 제 비판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내용이 다 맞는 소리는 아니고 제가 세운 가설인데 그 가설이 도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뭐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요약은 소설은 근대의 장르고 여성의 장르고 도시 장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은 근대에 비로소 문학사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성장을 여성들이 주도했고 도시를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소설의 역사를 남할여초, 수의전 소재 전기작품, 최치원 같은 전기작품이든지 아니면 조선 초의 금오신화 같은 것으로 삼든지 소설은 어쨌든 한국의 소설은 조선 전기에 한글이 창제된 다음에 아주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성장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들이 설공찬전 같은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18, 19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접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이 좀 느린 편입니다만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17, 18세기에 서울 여성들을 중심으로 아주 방대한 장편 소설들이 제작 향유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뭐 완월회명연이라든지 유시삼대록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들 수 있습니다. 완월회명연은 180책입니다. 아마 토지보다도 더 분량이 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18, 19세기에는 소설 대중화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상업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게 18세기, 본격적으로 유통된 게 18세기인데 그것을 이끈 방식은 세책과 반각입니다. 세책과 반각. 나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 한국이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공화국이라면 조선 후기 서울은 이야기와 소설 왕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를 보면 영화관 출입 횟수가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고 그게 이제 뭐 연도에 따라서 1, 2위가 자꾸만 바뀌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아이슬란드가 1위가 될 때가 있고 평균 출입 횟수가 4.25회, 4.3회 1인당 평균 출입 횟수가 그래서 아이슬란드하고 뭐 우위를 다투는데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30만이라 그러던가요? 뭐, 종로 9만도 인구로 치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단연 한국이 가장 영화관 출입 횟수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인도 같은 데가 오히려 더 많이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공식적인 영화관이 아니지만 영화를 많이 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은 세계에서 제일 영화를 많이 보는, 서사를 가장 많이 향유하는 나라라는 것은 뭐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조선으로부터 쭉 이어져 있습니다. 조선에 이야기 없이는 못 사는 나라가 조선입니다. 이야기와 소설은 조선인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했고, 삶의 방향을 잡아주었고, 사람들에게 꿈을 꾸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드라마와 영화가 사람들의 방향을 잡아주고 꿈을 꾸게 하고, 우리 집에서도 매일 드라마 보는 분이 있으니까. 네. 조선 사람들은 어쩌면 살아갔다고 하지만 이야기를 살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그려나가는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이 서울 가운데에서도 이쪽 지역은 정말 각별한 의미가 있는 데죠. 여기 서울 여기 바로 아래 경복궁이 있고 그 옆에 창덕궁이 있고, 여기를 서울 사대문으로 보면 여기 바로 옆에 북악 있잖아요. 북악 아래가 북촌이고, 청계천 건너서 남산 밑이 남촌이죠. 남촌이고, 그리고 동촌, 저기 낙산, 지금 그 동대문 있는 그 낙산 아래 동촌. 서촌은 사실은 지금 여기를 서촌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서촌은 서소문 있는 데를 서촌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여기 이쪽은 이제 북촌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쪽 지역에는 굉장한 세도가들이 살던 곳입니다. 여긴 특히 이쪽에 19세기의 대표적인 세도가 안동김씨, 장동김씨라고 하죠. 장동김씨. 장동김씨 세거지가 바로 이 장동이 이쪽 동네죠. 굉장한 세도가들이 사는, 여기 넘어가면 대원군 별장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 장동김씨 별장이었죠. 김병기 별장이었죠. 그거를 고종을 시켜서 뺏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그 서울의 최중심부에 오늘 들어와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그런 얘기들 합니다. 우리 국문과에는 답사를 다니는데요. 매년 답사를 다니는데, 소설 전공자들은 시골에 답사 갈 필요 없다. 소설은 서울을 배경으로, 서울이 제일 그 유통의 주무대인데 우리가 시골 가서 뭐 볼겠냐. 시골은 그 한문학 하는 사람들 가고, 그리고 시가 하는 사람들, 시골에 선비들 뭐 시조 가사 많이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지. 우리가 제일 열심히 답사를 해야 될 곳은 서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이 중심이거든, 소설은 어디나.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그 강의하는 게 감개무량한데, 먼저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선이 얼마나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는지, 외국인들의 기록들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은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제일 극단적으로는 그 샤를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에 나온 기록입니다. 1874년에 프랑스에서 출간을 했지만, 사실은 달레라는 분은 프랑스 신부지만, 천주교 신부지만 한국으로 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책의 근간이 된 것은, 주요한 근간은 다빌리 주교의 편지들입니다. 다빌리 주교가 1850년경에 본국으로 보낸 편지들이 기반이 돼서, 주요한 기반이 돼서 썼는데, 이 내용은 다빌리 주교의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다빌리 주교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조선에 와서 막 선교를 다니면서, 프랑스 신부들의 기록이 중요한 것이, 다른 그 이후의 여행자들하고 다르게 조선 민중 깊숙이 들어가서 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속속들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의 특성으로 꼽은 게 두 가지입니다. 천성이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찌 그리 200년이 지나도록 달라지질 않아서 돌아다니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지금도 뭐 돈만 있으면, 조금만 있으면 나가려고 하죠. 돈이 없어서 못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지, 조금만 여유 있으면 다닙니다. 18세기에도 그랬어요. 지금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18세기에는 금강산 유행 붐이 있어서 약간만 여력이 있으면 금강산을 갑니다. 잘 사는 사람은 안 갈 리가 없고, 18세기에 이 금강산 여행의 풍조를 보여준 대표적인 일화가 만덕 같은, 제주도 기생 만덕 같은 사람이죠. 만덕이 구유를 해서 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정조 임금이 소원을 물었을 때 만덕이 요구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금강산 구경, 궁궐 구경 두 가지입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금강산 구경하고 싶습니다. 궁궐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게 두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기생도 금강산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워낙 많이 가니까. 뭐 유명한 일화는 정수동 일화. 정수동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해서 출산하게 됐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약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집에서. 불수산이라는 약, 아기를 작게 만든다는 약을 구하러 보냈습니다. 약을 의원집에 가서 약을 구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어디 가나 그랬더니, 나 아내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약을 구해서 집으로 가는 길이네. 자네는 어디 가나 그랬더니, 나는 지금 금강산 구경 가네. 기가 솔깃해가지고 아내한테 약 주는 것도 잊어버리고 친구랑 바로 금강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있다가 돌아오죠. 아기는 그 사이에 이제 태어나서 자랐다는 얘기. 금강산 여행의 붐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 1870년보다 200여 년 앞선 하멜 일행들 요새 기록들이 좀 더 이제 그 네덜란드 번역들로 많이들 나오는데, 그걸 보면 하멜 일행이 1630 몇 년이죠. 이게 제주도 표류해서 상륙해서 서울로 왔다가 다시 지방으로 흩어지는데, 하멜 일행이 32명인가 표류를 해오죠. 처음에. 나중에 귀환되는 사람은 16명이 그런데, 하멜 일행들이 오래 조선에 살면서 10몇 년을 살죠. 살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좋은 수령을 만나면 먹을 것도 주고 잘 대해줍니다. 그렇지만 아주 적대적인 수령을 만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웠어요. 하멜 일행들이 살아갔던 주요한 수단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려주고 밥 얻어먹고, 특히 스님들이 이야기 듣는 걸 좋아했대요. 하멜 일행들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바로 옆 동네 갔다 와도 얘기거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 갈 때라고는 아주 운 좋으면 중국 가죠. 연행사, 조천사 해서 중국을 다녀오는 것. 그거 아니면 통신사로 일본을 갔다 오는 것. 그건 아주 선택된 소수입니다. 그 외에는 아주 재수 나쁘게 고기 잡다가 표류해서 필리핀도 가고 오키나와도 가고 돌아온 사람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귀한 아주 드문 일인데, 그 사람들보다 훨씬 넓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들려줄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겁니다. 계속 들려달라는, 조선 사람들 만나면 계속 얘기 들려달라 그런다는 거예요. 얘기 보따리 천천히 풀어서 먹고 살아야죠. 하멜 일행도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하멜 표류기 한번 보십시오. 그런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이야기를 열심히 봤는지 모릅니다. 샤를 달레는 요 얘기만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이 이야기들이 조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적어 놨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좋아할까? 왜 이렇게 얘기를 좋아할까? 그 출발은 샤를 달레는 그렇게 봤습니다. 다빌리 주교죠. 실질적으로는. 조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는 적고 벼슬자리는 적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벼슬자리에 매달린다.
벼슬자리에 매달리는 방법은 높은 권세가의 집에 가서 권세가 밑에서 눈에 들어서 발탁되는 거다. 권세가의 집을 출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문객이라 부릅니다. 문객들은 이제 뭐 어디 그 한량들, 무관들 같으면 한량들이겠죠. 문인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권세가에 출입하면서 매일 이제 어떻게 하면 그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알려줘서 추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매일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취준생들, 요즘으로 말하면 취준생들인데, 고급 취준생들인데,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눈에 들까? 권사에 눈에 들까? 하고 생각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눈에 들면 그 사람들 귀를 솔깃하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들려줘야 됩니다. 요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얘기 잘하면 분명히 좋은 자리 놓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옆에 얘기를 잘 들려줄 수 있으면 반드시 그 자리는 차지할 수 있습니다. 얘기 잘하면 성공합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문객들이 이야기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달래의 얘기입니다. 달래 책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나 드는데요. 문객들이 만들어낸 취업용 이야기 가운데, 제가 본 이야기 가운데 제일 재밌는 걸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요거는 뭐 달래에 있는 책, 천주교회사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다른 그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김하진의 500년 기담이라라는 책에 실려 있는 겁니다. 내용이 좀 긴데요. 조금 생략해서 조금 추려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때 훈련대장으로 구선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권세가죠. 아주 힘이 있는 사람이죠. 훈련대장이라고 하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정도일 수도 있고, 여기 뭐 기무사, 뭐 사령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을 겸한 그런 세력가입니다. 이 세력가의 인척으로 그 이주국이라는, 여기 명무 이주국이라 그랬는데, 이주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선복이라는 사람한테 이주국이 찾아갑니다. 인척이기도 하니까 벼슬자리 한 자리를 얻기를 바랬습니다. 이주국은 한량이니까 무관으로 이제 벼슬을 했으면 싶어서 찾아갑니다. 찾아가 보니까 구선복이 새해가 돼서 세배를 갔는데, 세배를 갔더니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자기한테 폼을 잡아요. 너도 이거 갖고 싶지. 인계를 갖고 싶지. 훈련대장의 인계를 갖고 싶지. 너도 노력해봐. 그러면 될 거야. 인계 가질 수 있고. 막 거들먹거리고 있는데 주한상이 들어옵니다. 주한상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주한상 위에 미녀 형상의 안주가 있어요. 안주가 있는데 구선복이 젓가락으로 맛있게 생겼네 그러면서 눈가를 탁 찍어서 탁 먹습니다. 이주국이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무리 인형 사람 모양 안주지만 어떻게 이 안주를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그것도 눈깔부터 뽑아서 먹을 수가 있나? 이게 나쁜 놈이다 이거. 인간이 나쁜 놈이다 생각을 해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나옵니다. 나 그만 가야 되겠어. 그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조정에 상소를 올립니다. 제가 구선복하고 친척인데 상관께서 이제 친척으로 봐주지 마십시오. 저놈 나쁜 놈이니까 저놈이 나중에 큰 죄를 저질러서 큰 죄를 저지르면 이제 친척들은 연자가 되게 되는 거죠. 옛날 법으로 치면 연자가 되게 돼도 저는 이미 이놈하고는 관계를 끊었으니 저를 연자시키지 마십시오. 상소를 올립니다. 뭐 이런 상소가 불가능하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지. 권력가한테 그런 상소 올리면 그다음부터는 가시밭길 죽을 수도 있고 가시밭길이 뻔한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구선복이 보복을 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더라도 앞길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쪽 동네 아닌가 싶어요. 활터에 가서 매일 활만 쏘고 있습니다. 활만 쏘면 누가 뭐 밥을 주나요? 그래서 뭐 매일 활 쏘고 시장하면 근처에서 얻어먹을 때 있으면 가서 얻어먹고 그러니까 활터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안 좋아합니다.
좋아할 수가 없죠. 좋아할 수가 없는 판에 뭐 젊은 사람들 꾀를 써서 뺏어 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얘기가 구구절절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루는 활을 탁 쏘았는데 꽁이 맞았어요. 꽁이 맞아가지고 화살 맞은 꽁이 막 날아다니다가 어디 집에 툭 떨어졌습니다. 오랜만에 꽁도 맞췄겠다. 이제 요기도 해야 되니 그 꽁을 찾으러 갔습니다. 찾으러 가보니까 그 집도 이제 어리어리한 이런 큰 한옥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집에. 이미 하인이 막죠. 하인이 이리 오너라. 하인이 먼저 나오죠. 화살 맞은 꽁이 니네 집 담장 안에 떨어졌으니 그걸 찾아가야 되겠다. 가져와라. 그랬더니 대갓집 하인들은 그런 한량들 보면 뭐 만만해 무시합니다.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안 맞으면 다행이지. 어디 와가지고 꽁을 찾아. 그 소리 들으니까 하인도 이제 견물생심 마음이 생기죠. 저놈만 물리치면 태포파립에 남루한 저 한량 하나 물리치면 자기 꽁은 자기께 되잖아요. 안 내줍니다. 저리 가라. 우리 집에 들어온 거는 우리 거지 니께 아니다. 막 옥신각신 다툽니다. 다투는 소리가 이제 사랑채까지 들렸어요. 사랑채의 주인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릅니다. 그 사랑채 주인이 누구냐면 홍봉한입니다. 홍봉한은 뭐 구선복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뭐 권력이라고는 당시 권력이라고는 다 쥔 사람입니다. 재정도 장악하고 무력도 장악한 모든 권력을 다 쥔 그런 집입니다. 홍봉한이 옛날 뭐 그렇게 권력가들도 한가했던 모양이에요. 일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심심하던 차에 옥신각신 하는 걸 보니까 불러서 보니까 꽁 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사람 이주국을 불러서 보니까 사람 하는 말이 조리도 있어요. 괜찮아요. 얘기가 좀 통할 것 같아요. 심심하던 차에 올라오시오. 내하고 얘기나 합시다. 올라와서 사랑방에 앉아서 이 이야기들이 다 사랑방 문학입니다. 사랑방에서 나왔고 뭐 배경도 사랑방이고 사랑방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술 안주도 가져오고 손님이 왔으니까 자세히 뜯어보니까 인물도 괜찮아요. 이주균에서 인물도 괜찮고 풍채도 괜찮고 뭐 옷은 남루하지만 괜찮고 좋고 말도 하다 보니까 뭐 아주 말도 잘 통하고 얘기도 잘합니다. 언변도 좋고 그래서 호감이 생겼어요. 당신 소원이 뭐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뭐겠습니까? 일자리죠. 취준생인데 아이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당연히 일자리죠. 불러주시면 대감께서 불러주시면 고맙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주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써서 마침 자기 동생 홍인한이라고 홍인한도 막강한 세도가죠. 홍인한이 병조판서를 하고 있었어요. 병조판서라는 것은 뭐 미간 말찍 하나야 쉽게 주는 자리 최고의 자리죠. 국방부 장관 동생이니까 그 동생이라 그래도 만만한 동생입니다. 당장은 자기가 아마 자기가 이제 뭐 상중에 있다든지 쉬고 있지만 동생 무시 못할 형이라서 무시도 못하지만 권력으로도 무시 못할 그런 상황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보낸 거죠. 동생한테 아우 내가 사람 한 사람 추천함세 이 사람 하나 써주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다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니까 안국동일 거예요. 안국동. 그러니까 뭐 집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장 올 동안 기다리면서 술을 같이 마시고 있는 겁니다. 답장 기다리고 있는데 이었고 답장이 왔습니다. 편지를 또 뜯어보니까 동생이 이상한 답장을 보냈네요. 이상한 답장 보낸 게 형님 이번 차례는 기한이 넘어서 어렵겠습니다. 도목정사가 끝나서 이번엔 어렵고 다음번에 그 친구를 꼭 제가 벼슬자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됐죠. 이런 권력가인데 벼슬자리를 하나 동생한테 부탁을 했는데 동생이 안 된다고 왔으니 자기도 참 면목도 안 쓰고 머쓱하게 됐는데 이주공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만저만하고 이번에는 기한이 지났다네. 다음에 내가 꼭 시켜줌세. 그랬더니 이주공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대감 잘 마셨습니다. 집에 가겠습니다. 요놈 봐라 이게 벌써 내가 안 된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일어나가지고 집에 간다 그래요. 이런 무례한 게 있나.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대강 껌값 주시오 그럽니다. 요 논바로 더한 거예요.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얼마를 주면 되겠나? 껌값이 한 양쯤 되는데 10량을 요구합니다. 그냥 등쳐먹자고 작정을 한 놈이에요. 그것도 대갓집에 와가지고 하늘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가 집에 와서 등쳐먹자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거 걸리면 그 정도 되면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뭐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10량 가져오너라. 저 사람 죽어. 얼른 내보내라. 그러니까 10량을 받아 들고 아이고 오늘 돈 잘 벌었다. 10량 가지고 오늘 과세는 넉넉하게 하겠다. 그러고 이제 터덜터덜 갑니다.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이제 이주국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이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아내는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몰골이. 남편이 돈 벌어온 지가 돈 구경한 지가 수십 년, 십수년 됐는데 뭐 집이 어떻겠습니까. 집에 들어온 남편이 옛날 남편이니까 부인한테 그럽니다. 돈을 턱 던지면서 음식 좀 넉넉하게 하고 관복을 좀 준비하게. 내일은 내가 출근해야 되겠네. 그럽니다. 내일은 내가 출근해야 되겠네. 뭐 뜬금없는 소리예요. 남편이 매일 놀던 남편이 그런 말 하니까 뭔가 있어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럴까? 이주국은 도대체 왜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다음날 과연 아침에 사령장이 당도를 했습니다. 이주국한테 벼슬을 내린다. 사령장이 당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옛날 얘기들 들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요런 얘기 짓고 살았습니다. 요런 동네 앉아가지고, 요런 대청마루 앉아가지고, 요런 얘기 하고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더 재미있게, 더 재밌는 얘기를 만드는 사람은 더 좋은 자리에 오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주국은 돌아오자마자 아내한테 관복을 마련하라 그랬겠습니까? 네. 이제 들어가 봅시다. 시간 없으니까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봉안의 마음으로부터 홍인환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다 읽은 이주국의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형님이 아우한테 이 친구 벼슬자리 좀 주라. 근데 벼슬자리를 줘야 되는데 진짜 이게 도목직서 끝나가지고 기한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말을 꺼내기가, 아무리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어도 이 기한이 끝났는데 다음에 좀 지나면 다음에 주면 되는데 무리해서 줄 거는 뭐 있겠나 싶어가지고 형님한테 다음에 꼭 드릴게요. 이번에는 조금 기한이 넘어가지고 좀 어렵겠습니다 하고 간곡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홍봉안은 그 편지를 받고 기분이 상했죠. 상했는데 마침 그 기분 상한 홍봉안한테 다시 이주국이 마음 상하게 했어요. 이주국 가고 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동생한테 다시 편지를 썼어요. 아까 내가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 벼슬 주지 마라. 그 편지를 받은 홍인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벼슬을 못 드린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형님이 벼슬 주지 마 그러고 왔어요. 형님이 단단히 화가 났구나. 단단히 화가,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벼슬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형님이 화를 풀죠. 그래가지고 무리하게 인사를 해서 벼슬을 이주국한테 내린 겁니다. 이주국은 그 계산 다 한 거죠. 그런 얘기, 그런 문객들이 취업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사랑방 얘기들의 거의 상당 부분은 문객이 취업하는 얘기거나 운 좋게 여자를 얻고 돈도 아울러 얻는 얘기, 횡재담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데서 많이 유통될 만한 얘기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이야기들대로 계속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지만 요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로 가면 소설로서 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들은, 초기 이야기들은 보면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아마 유럽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귀신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초기에는 귀신 얘기들이 많아요. 금오신화에도 제일 중심적인 얘기들은 귀신 이야기들이죠. 귀신 이야기들입니다.
금오신화는 뭐 요 책은 중국에 있는 책이지만 일본인이 가지고 있던 게 중국으로 건너갔고 한국에서 찍은 책입니다. 한국에서 찍은 책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조선 후기엔 사라져버린 책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에 다시 일본에서 찍은 게 수입이 돼서 금오신화가 알려졌고 최근에야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한국에 찍은 게. 그래서 오랫동안 잊혀진 책이기도 합니다. 초기 소설들이 이렇습니다. 설공찬전. 설공찬전은 중종 때 설공찬전 파동이 있었습니다. 이 채수라는 사람이 설공찬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내용이 문제가 돼가지고 이 채수가 파직이 되고 조정이 아주 극심한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시키라는 그런 공격들을 사헌부에 받습니다. 사형은 당하지 않지만 그 고비를 넘긴 다음에 채수가 죽죠. 죽는 그런 최초의 피라 사건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이 조선왕조실록의 설공찬전 피라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데 이 작품이 발견된 거는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발견된 원본인데요. 묵제라는 분의 한문일기 뒷장에다가 일부 적혀 있어서 이게 전모가 다 드러난 건 아니고요. 설공찬전의 한 3분의 1 가량 정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는 앞부분의 이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죽은 설공찬이 살아 돌아오는 환혼기 얘기들인데 귀신 이야기들입니다. 초기 이야기들은 귀신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귀신 얘기들로부터 계속 장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요거는 개인 소장인데 최근에 이걸 찍었습니다. 이게 서서히 장편화되기 시작하다가 한 18세기 무렵 정도 되면 굉장한 장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장편인 작품이고요. 완월회명연이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만, 요즘 같으면 아마 이 책을 읽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180책인데 내용도 사실 좀 어려워서 옛날에는 재미있게 읽었다는데 재미있게 읽으려면 이 소설에도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어야 되고 시간도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소설을 읽는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럽 같은 데도 보면 18세기 루소의 신 엘로이제 이런 게 굉장히 두꺼운 작품들인데 그때는 감명 깊게 읽고 울면서 읽고 한 사람이 많았다는데 최근에 연구들 던칸 교수던가요? 하버드에 그분들 보면 요새 미국인들은 그 책을 재미있게 읽을 사람들이 없을 거다 거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두껍고 길고 요것도 똑같습니다. 요새 사람이 이 책을 읽으려면 저도 이걸 박사 논문 쓸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읽는 데만 아마 1년 이상 걸릴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고 논문이 안 나오면 나는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옛날 분들은 정말 시간이 많고 많이 읽다 보면 소설의 문법이 있어서 굉장히 빨리 읽게 됩니다. 다른 기록들 보면 18세기 여성들의 독서 기록 같은 것들을 보면 속독을 했습니다. 십행구화라 그러는데 10줄을 한 번에 읽어내린답니다. 남편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부인이 소설을 읽는데 한 줄씩 안 읽고 10줄을 한 번씩 봐요. 십행구화라 부르는데 십행구화라는 게 옛날 중국의 문헌에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 가운데도 이제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중국 한문으로 된 그런 책들도 10줄을 한 번에 읽어내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도대체 중국 사람들이 10줄을 어떻게 한 번에 읽어내릴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우리 부인이 소설 읽는 거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알겠더라 이런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 문법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읽어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설을 많이 읽게 되니까 이제 소설 종수도 늘어나게 되고 자기 집에 필사해서 읽을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많은 소설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게 나옵니까? 책을 빌려주는 대여점이 나옵니다. 그걸 새책집이라 부르는데요. 18세기 서울에 새책집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소설을 많이 읽었는지 여자들이
책 빌려 읽다가 가산이 기울어진 경우가 있다. 집안이 망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덕무가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읽고 많이 읽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물론 집도 가난한데 그런 소설만 읽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소설의 시대로 넘어서는 것이 아까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지나가서 이렇게 18세기에 이르려면 이런 장편의 소설들이 나오고 이런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마지막 독자, 이런 장편 소설의 마지막 독자 윤배경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 장서각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된 이런 책들 뒤에 보면 독서기 같은 것들 남겨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도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고 소설 읽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설을 읽었고 나이 들어도 진짜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성이 요 다음 시리즈는 18세기 방입니다. 18세기 방인데 우리 다음 회장이 우리 영문과의 민은경 교수신데 방, 인테리어 이걸 가지고 지금 주제를 하고 다음 주 여기 뭐 광고도 하지 않았나요? 다음 주 말에 토요일 날 서울대에서 그 학회를 주제 관련 해서 합니다만 거기 보면 제가 여성들의 거소에 대해서 제가 글을 일본어로 써서 넘겼습니다. 여성들이 해경군 같으면 10살에 결혼을 해서 한국 나라 10살에 결혼해 궁중에 들어옵니다. 만 80까지 81살까지 70년을 궁궐에서 삽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물론 뭐 편지도 쓰고 사람 오면 만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진 일은 없습니다. 소설 읽는 거죠. 소설 읽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갇혀 살아요. 이런 집에 갇혀 삽니다. 멀리 다니지도 못합니다. 여행도 못 다니고 딱 갇혀 살아요.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유일한 취미가 소설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우리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물은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외할머니인데요. 전라북도 남원 지리산 밑에 살레라는 곳이 고향인데 거기서 한 천석 정도를 했다 그래요. 천석분 대단한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신 집안에 일할 필요 없어요. 잘 사셨어요. 근데 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 다음에 어릴 땐 잘 사셨습니다.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한 7, 8살 무렵에 글 할매가 왔다 그래요. 글 할매. 글을 가르치는 할매. 옛날 여자라 그래도 언문은 가르쳐서 보냅니다. 예, 글 할매가 들어와서 뭐 편지 서식, 편지 투식, 혼서 투식 그리고 소설 같은 걸 던져주면서 베끼겠대요. 그래서 제가 소설 전공인데 할머니 뭐 베끼셨어요?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랬더니 옥루몽이 기억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옥루몽. 옥루몽을 어릴 때, 옥루몽 어릴 때 읽은 작품인지 모르겠는데 옥루몽이 기억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소설 재미있던가요? 그랬더니 제 기대에 부응을 안 해주시고 재미없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베낀 거죠. 그러시면서 덧붙이는 말이 그때는 다 깜깜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다 깜깜했어. 아마 집안에 그냥 갇혀 살았던 겁니다. 시집가기 전까지 갇혀 살다가 딱 안채라는 데가 아주 좁은 공간이잖아요.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 갇혀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소설 보는 겁니다. 소설도 짧아서는 안 돼요. 우리 너무 바빠가지고 길면 안 되지만 그분들 짧아서는 안 돼. 얼른 끝나면 안 돼. 오래 지속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이 나오죠. 책이 나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 소설을 읽으면서 살고 죽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뭐 아마 그 필사 연기가 어느 정도 확인된 가장 이런 작품이에요. 곽장양문옥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누가 했는지가 돼 있고 정조의 후궁 의빈성씨로 추정합니다. 드라마에도 나온 사람이죠. 일부를 베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설이 성장하면서 여성들, 이제 상층의 여성들은 이런 소설들을 읽었지만, 소설이 좀 더 퍼져나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수요가 생기면서 공급이 딸리게 되니까 유통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새책과 반각입니다. 새책이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책을 빌려주는 것인데,
새 책은 19세기 말까지도 서울에만 있었던 형태입니다. 말하자면 지방에는 새 책을 운영할 만한 밀집된 수요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새 책을 운영하려면,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려면 대여권 안에 일정한,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정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곳이 서울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전까지 새 책은 서울에만 존재를 했고, 방각이라고 하는 것은 목판으로 새겨서 출판을 하는 방식입니다. 전 근대의 가장 경제적인 출판 방식은 목판입니다. 그러니까 활자가 있는데 왜 목판이라 그러세요 할지 몰라도, 활자는 예쁜 책을 만드는 데 썼지 경제적인 목적으로는 사용될 수 없었습니다. 경제성은 떨어졌어요. 고려시대 때 활자로 찍고 조선 전기에도 활자로 찍었지만 그거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활자는 제일 먼저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출판혁명으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출판혁명으로 이어질 수가 없었어요. 경제성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말기까지도 다 경제적인 출판은 목판입니다. 일부는 이제 활자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소설은 경제성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책이기 때문에 전부 목판으로 찍는데요. 서울에서만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의 소설 출판지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서울하고 전주입니다. 서울에서 찍은 것을 경판이라고 부르고 전주에서 찍은 것을 완판이라고 부르는데, 왜 새 책은 서울밖에 없는데 판각은 전주에서도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쓴 그런 책의 여러 가지 가설들을 얘기해 놓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판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자세해지는데 거기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통의 한 형태입니다. 새 책을 제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기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최재공이라는 분이 남인의 유명한 기사죠. 여사서서라는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사서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내가 그때 막 출간된 여자를 위한 사서, 노노맹자 대학중용 그 줄여놓은 여사서의 은혜본이 그때 막 출간이 됐어요. 그 사서를 아내가 베낀 게 있는데 그 아내가 죽고 맙니다. 일찍 젊어서 죽습니다. 그 여사서 그 책을 자기가 아내의 유품으로 잘 간직하고 있었는데 도둑을 맞았다가 다시 되찾는 얘기입니다. 되찾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죽은 아내가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내를 회상하면서 쓴 내용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니 근세 여자들이 서로 이때 근세란 건 18세기 중반입니다. 1850년, 1750년 무렵입니다. 서로 다투어 능사로 삼는 것이 오직 패설을 숭상하는 일이다. 소설 보는 걸 요새 여자들이 즐겨한다. 소설은 날로 달로 증가하여 그 종수가 이미 1100기종이다. 많다는 뜻입니다. 근데 100종 이상은 된다는 소리겠죠, 대략. 1100기종이라고 원문에 되어 있고요. 엄청나게 되었다. 쾌가는 새 책집. 쾌가라는 것은 그간꾼들을 가리킵니다. 책 그간꾼. 근데 여기서는 새 책집이라고 봐도 좋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이를 새소를 깨끗이 필사해서 빌려오는 자가 있으면 그 값을 받아서 이익으로 삼는다. 돈을 지금도 뭐 최근까지 비디오 대여점 다 돈 내고 이제 빌려오는 거죠. 담보를 잡히고 빌려옵니다. 부녀들은 식견이 없어 혹 비녀나 팔찌를 팔고 혹 동전을 빚내어 서로 다투어 빌려다가 긴 날을 소일하고, 얼마나 길겠습니까? 뭐 반지라도 있으면 이제 돈 없으면 그거라도 팔아가지고 이제 소설을 빌려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소설 빌려다 거기 푹 빠져있다 보니까 여자가 응당해야 될 일이라고 알려진 음식이나 술을 어떻게 만드든지, 그리고 배를 짜는 일, 이런 것도 모르게 되었다. 모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소설을 주로 봅니다. 서울의 유한 부인들, 유한 계층들이 주로 보는 거죠. 그런데 꼭 이런 기사들은 꼭 이렇게 나옵니다. 여성 관련 기사들이 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 부인은 안 그래. 동복호 씨는 홀로 습속의 변화를 탐탁치 않게 여기고 여공의 여가에 틈틈이 읽고 외운 것이라고는 오직 여성교훈서, 여사서뿐이었으니 규정의 모범이 된다 하겠다.
여성 소설 관련 기록 아니면 뭐 여성의 어떤 그 일반적인 생활 관련 기록들은 모두 부정적인 그 내용 속에 들어가 있고 자기 부인, 자기 딸, 자기 형제들은 그렇지 않다. 우리 요새 서울 부녀들이 다 뭐 반지만 보면 좋아하고 금은보화 보면 좋아하고 외국에서 수입된 비단 이런 거 보면 좋아하는데 우리 아내는 그렇지 않다. 뭐 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저분 아내도 그렇게 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보였겠죠. 저 사람이 워낙 뭐 저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이려고 했겠어. 안 보이는데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요 시기가 18세기 1710년에서 20년 사이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아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덕무의 사소질이란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책 빌려보다가 집안 망한 얘기. 세책본이 이게 세책본의 한 형태인데요. 요거는 세책본이 여러 종류입니다. 이거는 제가 쓴 개념으로 말하자면 20세기 초 이후에 만들어진 후기 세책본입니다. 초기 세책본은 대규모 형태고 책도 훨씬 좋았으리라고 생각하지만 후기로 가서 영세화하고 작아지고 책도 형태도 굉장히 험해진 것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소설들을 보면 족보 같은 것들은 뭐 궁궐에 있는 책은 몇백 년이 지나도 상태가 아주 좋지만 소설책은 10년만 지나도 100년, 200년 지난 책처럼 보입니다. 소설은 굉장히 하찮은 거고 버려도 보고 버리는 책, 지금도 소설은 보고 버리는 책, 간수하는 책이 아니라 그런 개념에 가깝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기적적으로 남아있거나 제일 중요한 것은 다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본들, 앞서 있는 것들은 외국 도서관에 있지 한국에 있는 것들은 그로부터 수십 년 지난 다음 것들부터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많은 소설을 베꼈지만 시집갈 때 가져갔대요. 하나도 안 남아있습니다. 종이가 쓸 일이 많죠. 벽지도 발라야죠. 손님 오면 음식 싸서도 보내야죠. 족부 싸가지고 보내겠습니까? 소설 남은 거 베낀 거 가지고 싸서 보내는 거죠. 쓸 일이 많습니다. 한 장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들인데 이건 후기의 모습인데 영남대 수매청심록 인데 세책본 보면 글씨가 보통 한 페이지에 10줄 정도 됩니다. 아까 시팽 구하라 그랬는데 세책본을 본 거죠. 그리고 위에 보면 장수 표시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필사는 장수 표시가 없어요. 그리고 요 아래는 이제 침자리라고 부르는데 여러 사람들이 침을 묻히고 넘긴다고 해서 우리 학자가 붙인 이름입니다. 침자리라고. 비워둡니다. 요 밑에를. 일반 필사본들은 잘 안 비워두는데 세책본들은 거의 비워둡니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끈도 두꺼운 끈으로 묶고 표지도 두껍게 합니다. 워낙 험하게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요거는 교토대학에 있는 책입니다. 세책본 가운데 여기는 약현 여기 청파 이런 데 있는 약현 여기 신촌 가는 거기에 있는 세책집에서 나온 거고 일본인이 수집해 간 책인데 워낙 책 상태가 안 좋으니까 버려놨어요. 교토대학에서 버려놨던 거를 제가 서고에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 목록을 대조해 보니까 여러 권들이 빠져 있어요. 목록에. 그래서 사서한테 목록이 몇 가지가 있는데 왜 도대체 이 책들은 어디로 갔느냐.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특별히 지하 서고까지 내려가게 해주더라고요. 내려가게 해서 서고를 사사시 뛰다 보니까 그 책꽂이 밑에 박스에 그냥 박아놨어요. 버리지도 못하고 꽂아는 정리도 못하고 그런 형태로 남아있는 책들이 한 박스가 있어서 찾은 겁니다. 워낙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거는 정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후기 세책, 하층의 세책이 아주 나빠진 상태의 모습을 제일 잘 보여주는 책이 여기 교토대학에 있는 책들입니다. 뭐 성적인 그 그림들도 많이 하고 낙서도 많이 합니다. 책 주인 보아라. 내 의미를 붙을 놈아. 뭐 낙서, 온갖 낙서 요거 가지고 제가 조선의 음담패설이라는 책 뒤에 새 책에 있는 낙서를 가지고 짧은 글을 하나 쓴 게 그걸 모아서 낙서를 가지고 하나 쓴 게 있습니다. 뭐 온갖 얘기들이 책 주인에 대한 욕이 많습니다. 이거를 책이라고 세를 놓았냐, 내 돈이 아깝다,
뭐 내 음이랑 어떻게 하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주 어떤 경우는 뭐 그 시국을 언급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낙서들이 있는데 당시 사람들의 뭐라 그럴 가청의 어떤 사고의 저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책이 이렇게 있으면 책이 이렇게 옛날에는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종이를 접어서 여기다가 필사를 합니다. 그러면 뒷장은 안 쓰는 거죠. 접어서 이렇게 해서 종이들을 묶어서 이제 그 구멍을 뚫어서 책을 묶는데 뒷장은 요 사이를 찢으면 뒷면이 나오겠죠. 이 뒷면에다가 이런 낙서를 하는 겁니다. 이 낙서를 많이 하니까 사실 낙서를 하면 이 뒷면을 안 쓰는 이유가 비치잖아요. 그 다음 그 본문을 읽기 어려워집니다.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낙서하려고 하니까 이제 찢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주인은 다시 그걸 붙여 놓습니다. 풀로 싹 다, 다시는 못 찍게 풀을 다 붙여 놓는 그런 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 주인의 경고도 많습니다. 제발 좀 찢지 말라고 그런 경고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마 그런 하버드 대학에 있었던 책인 것 같은데 책 주인의 경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각본인데요. 반각은 말하는 소설이 그렇게 많이 막 붐을 이루게 되니까 18세기 붐을 이루게 되니까 그런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그 새 책도 하지만 출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은 조선에서는 출판이 굉장히 늦었어요. 늦은 이유가 조선은 출판을 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제 이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갸우뚱하고 그런 주장을 펼친 사람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조선은 원칙적으로 사적인 출판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데요. 그 사각지대 가운데 하나가 불교서 같은 책이나 종교서들이죠. 소설책은 그 사각지대로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서서히 출판의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게 제 주장인데요. 그래서 이제 출판이 늦었지만 어쨌든 출판이 이루어집니다. 제 짐작으로는 18세기부터 출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소설의 특성상 남아있는 게 없어요. 남아있는 게 없고 기록으로는 1801년 기록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 전주에서 찍은 완판 가운데 제일 오래된 책은 별월봉기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아주 희미하게 도강 20몇 년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강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장인데요. 박순호 선생님의 책들은 국립 한글박물관으로 들어갔는데 요거는 안 넣었습니다. 제일 귀중한 거라서 선생님이 안 넣었어요. 어디로 보낼지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보신 거는 전주에서 찍은 거고 요거는 서울에서 찍은 경판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이 경판이라고 불린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인쇄로는 내가 확인한 거로는 가장 오래된 겁니다. 출판은 지금도 그렇지만 요 책은 2018년에 간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요게 잘 돼가지고 20세를 2020년에 프린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책은 그렇게 20세가 2020년에 찍었으면 20세짜리 그 책은 언제 찍은 겁니까? 2018년 간행, 2020년 인쇄가 되는 거죠.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여기 아까 적은 거는 간행기입니다. 1823년에 간행이 된 거지 인쇄는 언제 됐는지 몰라요. 간행 기록으로는 이런 거는 1780년에 있지만 인쇄가 언제 됐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1876년 이전에는 인쇄된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브리티시 라이브러리의 도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January 7일 7th January 76 1876년
1월 7일 이전에 입수된 겁니다. 입수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찍었겠죠. 그 강화도 조약이 체결도 되기 전에 이 책이 어떻게 흘러서 영국까지 흘러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수집한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가장 빠른 책인데 이걸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보다 보면 여기 보면 제가 요 뒤를 덜쳐서 보고 찍었습니다. 잘 보면 뒤를 덜쳐서 보니까 글이 읽혀요. 말하자면 본문이 잘못 찍힌 겁니다. 본문을 거꾸로 찍었어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반각본 지금 책 내는 문학동네 이런 거 나오겠습니다. 상상할 수 있겠어요? 책 내면서 완전히 활자가 거꾸로 뒤집어 찍히게 한 장이 들어갔어. 30장짜리 책에. 그게 그런 편집자 있으면 당장 사표 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난 그런 책은 못 봤어요. 반각본으로 이런 책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눈을 씻고 다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요 같은 게 파리에도 있습니다. 파리에는 요게 바로 잡혀 있어요. 바로 잡혀 있습니다. 파리 동양여학교본에는 바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반각본 소설을 찍는데 무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돈이나 빨리 얼른 해서 돈 벌지 않은 생각으로 찍은 책입니다. 그게 역력한 책이 바로 경판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 남은 유일한 경판 목판 소설의 판목입니다. 전 있다는 소리를 소문으로만 듣다가 이제 한 10년 됐나요? 뿌리 깊은 나무 박물관에 한창기 선생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이런 목판을 만나게 되는구나. 금빛으로 이렇게 칠한 거는 이제 그 후에 했겠죠. 목판으로서는 유일한 겁니다. 이게 요거 딱 보면 누구나 쉽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경판본, 완판본, 완판본, 경판본. 완판본은 훨씬 여유가 있어요. 책도 두껍고 표지도 좋습니다. 경판본은 표지도 얇고 이게 표지가 아주 좋은 겁니다. 이 정도면. 실제 팔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책들은. 실제 팔린 책들은 정말 겨가 막 다 끼어 있는 종이, 얇은 종이에 겨우 얇은 실로 제본이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지금 보자마자 보지도 않을 책들이고 바로 보자마자 버릴 책들입니다. 아주 염가로 팔리는, 이게 하나의 책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하나의 만물상의 상품으로 팔리는 책이 경판 소설이었고, 완판 소설은 그래도 책으로 팔린 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완판하고 경판은 같은 소설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 내용도 책에 다 있습니다만,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소설이 하나의 상품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전 과정을 거쳐서 근대소설로 들어옵니다. 근대소설로 들어올 때 발전하는 속도를 보면 놀랍습니다. 정말. 얼마나 놀라우냐면, 첫 번째로 소설 관련으로 그 책이 나온 게 서상기인데 1906년이던가요. 처음으로 활자로 소설 관련 책을 찍자마자 그 책은 전국으로 유통이 됩니다. 전국에 발매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책에 목이 말라서 책만 쥐고 나가면 내용을 보지 않고 샀다 그래요. 책 왔어. 사야지. 지금하고는 그런 세상 돼야 안 되겠습니까? 출판사를 하면 그런 세상이 돼야지. 책 내용 다 보고 베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가고 이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묻지 말고 그냥 책 나와서 무조건 사야 되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영인업자들이 책을 가져오면 그냥 던져놓고 갔습니다. 나 책 산다는 소리도 안 했는데 처음 보니까 책이 와 있어요. 이게 무슨 책인가 그랬더니 새로 영인본이 나와서 두고 갔대요. 근데 책을 값도 비싼데
사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냥 받아도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 그러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그 던져놓은 그분이 장부를 들고 다닙니다. 매달 수금을 합니다. 10,000원씩. 10,000원씩. 뭐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 빚을 남겨놓은 채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무조건 던져놔요. 그러니까 책이 나오면 봐야 되고 그 책으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이 귀했어요. 기본적으로. 그때만 해도. 그게 불과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100년 전이면 책만 나오면 무조건 사는 거죠. 뭐 보다가 안 되면 뭐 어디 다른 데라도 쓰지, 뭐 벽지로도 쓰고 뭐 어디 포장지로라도 쓰지. 무조건 받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로 넘어갈 수 있던 동력. 벌써 20세기 들어서면 믿지 못할 기록들이 많거든요. 뭐 춘향전이 뭐 70만 부가 팔렸다나? 한 해에? 뭐 옥편이 30만 부, 심청전이 30만 부. 요새 그렇게 팔리는 책이 아주 히트치지 않으면 드물잖아요. 근데 뭐 예사 몇십만 부입니다. 문제는 지금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구가 벌써 그렇게 팔릴 때는 한반도 전체 인구가 2천만 밖에 안 됐습니다. 전체 나오는 책들의 책수가, 발간되는 책수가 지금의 100분의 1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책도 적고 사람도 적은데 그때 70만 부라 그러면 지금 1000만 부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영화나 1000만 관객이 들지 무슨 소설을 써서 1000만 돌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적으로 지식, 정보, 이야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것도 뭐 재밌는 기사지만, 여기 이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이런 책을 찍으면 그냥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요 표지 그림 하나 보고 산다는 거죠. 표지 그림. 구활자본 표지 그림. 요런 걸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구활자본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제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다녔던 이 구석에 관악산 아래에 그 봉천동, 신림동에 좌판에 요거 펼쳐놓은 노인들이 있었어요. 80년대까지도 이런 것들을 팔고, 그때도 이걸 누가 사나 싶었습니다. 누가 사나 싶었는데 팔고 있더라고요. 어디 뭐 청중거리에서 찍는다는 그 얘기를 그때 들었었는데, 뭐 출판사도 인쇄소도 옮겨 다니면서 그때까지도 찍었습니다. 많이 찍었고, 원래부터 이런 책은 좌판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18, 19세기 소설의 성행이 지금 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에 근접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설이 깔아놓은 정보의 고속도로 위를 그 다음 시기에 새로운 사상들이 올라타기 시작했고, 한국이 20세기 들어서 아주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 원인 가운데 하나도 저는 그런 인프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냐라고 비판을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적어도 놀라울 정도로 이 소설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문자에 가까워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소설 읽으면서 사상이 같아졌습니다. 소설을 가지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소설이 보여주는 게 어떤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인생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될까? 옛날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소설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맞춰서 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백분 김구 같은 분들이 백분일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무슨 치아포 사건이라고 있죠. 백범을 사형수로 만든 첫 번째 사건이죠. 치아포에서 일본인 첩자, 도다라는 일본인 첩자를 만났다고 돼 있죠. 뭐 물론 일본 쪽에서는 첩자가 아니고 상인이다 이러지만, 어쨌든 그 백범 선생은 일본 첩자라고 믿었습니다. 백범일기 보면 자기가 봤더니 오랜 표류 끝에 당도한 주막에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 바지 끝에 칼끝이 보여요. 분명히 외놈이다. 우리 국모를 죽인 외놈입니다. 외놈이 치아포까지 오다니. 저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의 원수 외놈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지? 저놈은 칼을 차고 있고 나는 칼도 없고 죽이고는 싶고. 그때 문득 떠오른 생각이 박태보입니다. 숙종 때 장희빈 반대해서 막 죽은 사람이 있죠. 박태보 일화가 유명하죠. 박태보 좀 많이 읽었습니다. 숙종이 박태보의 박은교라고도 하죠. 벼슬을 가지고 박태보의 마음을 바꾸려고 온갖 고문을 다 합니다. 인두로 막 볼기를 찢습니다. 찢었더니 인두가 식었다. 달궈서 가져와라. 그랬다는 뭐 그런 분이죠.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이야기는 그렇게 나옵니다. 달궈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고문을 받다가 죽어서 박은교는 박태보는 서론이지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우암송시열 노론이 그거는 실제로 그 문집에 나옵니다. 이제 박태보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저 사람 의인이다. 우리하고 파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저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송시열 집안에 노론 집안에 박태보진이 전해 내려옵니다. 문집에도 실려 있고. 어쨌든 그런 분인데 백범 선생님이 그분의 일화를 떠올립니다. 맞아. 박태보는 그렇게도 살았는데 내가 결심해야지. 죽여야지. 내가 죽더라도 죽여야지. 그래서 좀 더 수작을 부리죠. 뭐 주인 불러가지고 밥상을 7개를 가져오라 그러고 막 이상한 짓을 합니다. 좀 세 보이려고. 세 보이려고. 백범 선생 뭐 사진 보면 어떻게 유명하잖아요. 동그란 안경 쓰고 조그만하고 체구는 당당하지만 그렇게 아주 큰 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세 보이기 위해서 이상한 일을 한 다음에 죽이죠. 죽이는데 그때 떠올리는 것 박태보전입니다.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사기의 자기결전 같은 것들 큰 결심할 때 떠올립니다.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이야기를 사는 겁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그 방향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의 모델이 있죠. 모델을 찾으려고 하죠. 이야기를 살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설을 가지고 옛날 사람들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주요한 소스가 소설, 역사,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뭔가 오늘 얘기를 좀 제가 들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들려줬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야기를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어떤 이야기의 일부일 수도 있고, 저는 오늘 중요한 이야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올 때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사실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있고, 아마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지겹지만 1시간 15분만 참아라. 지겨워도 1시간 15분만 참아라. 오늘 날씨 너무 좋을 것 같고, 끝나고 나면 뒤풀이도 좋을 것 같아. 행복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자기 삶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옛날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갖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이야기를 서울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만드는 주역들이 여기 문학동네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죠.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문학동네에서 시키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네요. 근데 너무 좋은 자리에 와서 강연하게 해주셔서 고맙고, 긴 시간 1시간 15분 딱 거의 맞춘 것 같은데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